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T&T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AT&T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분석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DirecTV, 워너미디어 매각, 그로 인한 배당 삭감 이슈 등 기업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 분석하기 좋은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AT&T는 배당 수령 목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었기에 배당 삭감 이슈는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영상 중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T&T는 Verizon, T-Mobile과 함께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고 지난 5월 26일 종가 기준 29달러 55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분기마다 주당 52센트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배당률은 7.03%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가 배당 삭감을 예고한 상태이고 배당 삭감 반영 후의 배당금은 연간 1달러 16센트, 연간 배당률은 3.92%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투자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이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입니다. 동영상 탭에서는 미국 주식 분석 영상을, 멤버십을 통해서는 제가 분석했던 종목에 대한 IB 목표 주가, IB 리포트들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해드리자마자 바로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AT&T의 현재 사업부를 보겠습니다. 2020년 말의 사업부를 먼저 보여드리고 두 건의 분할이 연달아 발표된 1분기 말 기준 사업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AT&T의 2020년 말 사업부는 크게 3가지로 Communications, WarnerMedia,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부인 Communications는 AT&T의 매출의 약 79%를 차지하는 AT&T의 주력 사업부로 사업 부문으로는 Mobility, Video, Broadband, Business Wireline의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에 대한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부는 최근 분할이 발표된 WarnerMedia입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는 사업부로 AT&T 전체 매출의 17%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브랜드로는 CNN 등 채널을 소유한 브랜드 터너,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브랜드 홈박스 오피스, 해리포터와 DC로 유명한 브랜드 워너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멕시코 및 중남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로 2020년 매출의 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 기준 AT&T의 전체 사업부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비디오 사업부문, 5월에 워너미디어 사업부를 매각 발표하면서 이제 AT&T의 사업부는 대변혁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분사 후 사업부를 살펴보면 3개였던 사업부는 이렇게 통신사업부와 라틴아메리카 사업부의 2개 사업부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AT&T의 주력인 통신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이 많았던 그림을 보다가 확 줄어든 모습에 기업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조조정 이후 매출은 기존의 약 70%가 될 예정이며 여전히 3위 통신사인 T-Mobile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만큼 기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업부의 분사 이후 AT&T의 주력 사업이 될 모빌리티 그리고 브로드밴드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모빌리티 사업부는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자사의 와이어리스 서비스와 결합 판매하는 사업 구조로 가장 큰 2개의 스마트폰 공급업자는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인데 전체 매출 원가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23.81%, 삼성전자의 비중이 2.97%입니다. 쉽게 말해 AT&T에서 판매한 휴대폰 중 아이폰의 비중이 갤럭시에 비해 8배인 셈입니다. 이 격차는 바로 이전 수치였던 2배에 비해 더 벌어진 격차로 삼성전자로선 위기감을 크게 느낄 만한 수치입니다. 브로드밴드는 기반시설을 구축해 인터넷, TV, 전화를 제공하는 사업 구조로 주요 기반시설 공급자들로는 에릭슨이 AT&T 전체 시설 비용의 11.17%, 노키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AT&T의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AT&T의 전신은 1885년에 설립된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입니다. 이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고 결국 1984년 본사와 7개의 지역별 통신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분할 당시 AT&T에 종사하는 직원 수만 100만 명이었는데 올해 1월 기준 AT&T의 직원 수가 약 23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당시 분할되었던 회사들 중 현재 이름이 남아있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 신생 독립회사들끼리 다시 합병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SBC를 포함한 총 5개 회사가 다시 합병을 하면서 오늘날 AT&T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AT&T의 사업부 및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T&T를 분석해 볼 텐데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수익성은 AT&T의 사업부별 수익률과 EVA를, 안정성은 AT&T의 배당 안정성을 볼 텐데요. AT&T 분석에 있어 최근 발표된 두 건의 분할 합병 이슈도 빼놓을 수 없기에 분석할 때는 AT&T의 분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둘째, 요구 수익률 대비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인데요. 1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부터 보면 최근 4분기를 정리해 놓은 다음 표에서 통신사업부의 매출은 총 1116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75.2%, 워너미디어 사업부는 312억 달러로 21%, 라틴 사업부는 55억 달러로 3.8%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중 통신사업부 매출은 올해 하반기 매각 예정인 비디오 사업부의 매출을 제외한 조정 매출입니다. 이제 매출액 대비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이익을 볼 차례인데요. 이익은 EBITDA,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EBITDA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EBITDA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업가치 평가 시 IB들이 즐겨 사용하는 지표인데다가 현재 AT&T는 두 건의 대규모 분할을 앞두고 있어 밸류에이션 시 사용하는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EBITDA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 전 이익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하는 현금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통신사업부 EBITDA 또한 매각 예정인 비디오 사업부를 제외한 조정 EBITDA입니다. 매출액 계산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부별 EBITDA를 구해보면 이 표와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EBIT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매출 비중보다 통신은 증가, 워너미디어는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업부별 EBITDA 마진 계산 시 통신 부문이 워너미디어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BITDA 마진이란 EBITDA를 매출로 나눈 수치로 전체 매출 대비 이익으로 남기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값은 100%에 가까울수록 수익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즉 통신 부문은 워너미디어 부문보다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높은 부서이고 이번 워너미디어 매각 이유 중 하나가 기업 전체의 EBITDA 마진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 사업부가 전체 EBIT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분석 시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T&T의 재무자료만 갖고 계산한 EBITDA 마진으로는 AT&T가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 대비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완전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들과 비교가 필수인데요. 이 표는 현재 회사 전체의 EBITDA 마진을 3사간 비교한 표입니다. 버라이즌은 안정적으로 35%대 마진을 보여주며 1위를 수성하고 있고 AT&T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3위에 랭크된 T-Mobile인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20% 후반대에 머물다가 2020년 들어 수익성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20년 수익성이 급증한 이유는 또 다른 통신사인 스프린트와의 합병 때문인데 같은 통신기업들끼리의 수평적 합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AT&T의 워너미디어 매각 이유를 또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통신사들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EBITDA가 모두 증가한 것과 달리 AT&T는 감소하며 이대로는 나머지 두 통신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수익성을 분석해보기 위해 이제 EVA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인 EVA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VA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번역되는 지표로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 곱하기 최저 요구 수익률 값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 식을 풀어 설명해드리면 투입자본에 대한 초과이익을 측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투하자본 곱하기 최저 요구 수익률은 기업이 사용한 부채 및 주식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후 영업이익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자본의 사용료 대비 얼만큼의 초과이익을 벌었는지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VA는 ROE, ROA, ROS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표로 한 컨설팅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T&T의 EVA 도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들은 AT&T의 공시자료에 각종 조정을 거쳐 나온 값들로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값만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분기에서 2021년 1분기까지의 지난 1년 동안 AT&T는 1억 9,720만 달러의 세후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부채와 자본에 대한 사용료인 최소 요구 수익은 212억 2,190만 달러였기에 EVA는 마이너스 214억 1,9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VA 또한 다른 통신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에 다음에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통신 3사 중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린 통신사는 버라이즌으로 3.14%, 그 뒤를 T-Mobile이 마이너스 0.64%로 이었고
제일 낮은 초과 수익률을 올린 통신사가 AT&T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EVA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비디오, 워너미디어 사업부의 손상차손 금액 때문입니다. 자산의 손상차손이란 장부에 잡힌 자산에 비해 실제 가치가 낮을 때 자산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지난 1년간 자산의 손상차손은 이 표와 같았습니다. 버라이즌의 손상차손 금액이 0원, 티모빌이 4억 1,800만 달러의 손상차손을 기록한 데 비해 AT&T는 187억 5,700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중 대부분의 손실이 최근 지속적인 구독자 감소를 기록 중인 비디오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고 극장 개봉이 불발된 콘텐츠들로 인해 워너미디어 사업부에서도 약 7억 8천만 불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이제 AT&T의 두 미디어 사업부 매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미디어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전체 AT&T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워너미디어 사업부의 경우 AT&T의 경영진이 극장과 HBO 맥스에서 신작 영화를 동시 개봉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원더우먼 1984와 고질라 대 콩 등이 동시 개봉된 바 있는데 그나마도 2020년 4분기 이후부터의 일이고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개봉 예정되었던 신작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손상차손이 기록됐습니다. T-Mobile이 스프린트와의 합병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5G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AT&T는 미디어 사업부를 챙기느라 기업의 역량이 분산되다 보니 AT&T로서는 이러다가 주력 사업인 통신 사업까지 밀리겠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해 이번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두 건의 분할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위성TV와 IPTV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사업분의 비디오 사업 부문은 사모펀드 TPG에 올 하반기에 매각됩니다. 매각 대가로 AT&T가 TPG로부터 받는 금액은 총 162억 5천만 달러인데 그 구성은 현금이 76억 달러, 우선주 42억 5천만 달러, 보통주 42억 달러, 부채 이전 2억 달러로 이 거래를 통해 AT&T의 부채는 총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너미디어의 매각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고 디스커버리사의 내년 중순에 매각될 예정이며 총 매각 대가로는 현금 415억 달러, 부채 이전 15억 달러, 디스커버리와의 신설 법인 보통주 71%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선 인적 분할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AT&T와 AT&T 주주들에게 어떠한 세금 이슈도 발생하지 않는 Reverse Morris Trust 방식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 들어온 대금을 AT&T가 전액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전체 부채 금액은 430억 달러 감소하게 되지만 부채를 상환할지 자사주를 매입할지 제3의 방법으로 자금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현금과 부채 이전은 AT&T 회사로 가는 합병 대가이고 71%의 보통주는 AT&T의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주식입니다. 즉, 내년 2022년 중순으로 예정된 분할 합병 이후 AT&T 주주들은 신설 분할법인의 주식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할 이후 AT&T 주주들이 보유하게 될 기존 주식과 신규 수령 주식의 가치인데 현재 IB들이 산출한 대로라면 신설법인의 주식은 한 주당 15.4달러, 분할 후 AT&T의 주가는 25.88달러로 모든 매각 절차 종료 시 현재 AT&T 한 주의 가치는 41달러 28센트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AT&T 주식 한 주당 신설법인의 주식 한 주를 지급하고 신설법인의 밸류에이션이 EBITDA 대비 17배라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이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T&T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분할 후 회사는 약 83억 달러의 연간 배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그 원천으로는 매년 2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2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 그중 41.5%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과연 2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창출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춰 배당 안정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잉여 현금 흐름은 영어로는 Free Cash Flow, 줄여서 FCF라고 부르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재투자 금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분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연간 배당 금액을 정리해보면 이 표와 같은데요. 표의 두 번째 열은 2020년의 실제 수치를, 맨 오른쪽 열은 합병이 완료된 이후 도래하는 첫 사업연도인 2023년의 예상 수치입니다. 배당 수익률의 변화는 밑에 두 행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주당 2달러 8센트인 배당금이 합병 이후에는 1달러 16센트가 되고 이로 인해 5월 26일 종가인 29달러 55센트 기준 7.03%였던 배당 수익률은 합병 이후에는 3.92%가 됩니다.
그럼 현재 AT&T 주주는 연간 배당금 감소액인 92센트만큼 무조건 손해보는 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0년 6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할합병 이후 AT&T 주주들의 자산은 기존 AT&T의 주가 감소분, 배당 감액분, 신설법인 주식 가격의 합만큼 변동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T&T 통신 부문의 주당 가치는 25달러 88센트, 신설법인의 주당 가치는 15달러 40센트로 계산 시 배당을 제외한 주식만 놓고 보면 최근 종가인 29달러 55센트 대비 약 40%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T&T의 주가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만 신설법인의 주가는 어디까지나 신설법인의 예상 EBITDA와 EBITDA 멀티플을 반영한 것이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배당금인 분기당 52센트는 내년 합병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고 배당 삭감은 합병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합병 이후의 배당 안정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AT&T의 2019년과 2020년의 실제 잉여 현금 흐름에서 현재 매각 예정인 두 개의 사업 부문을 제외했을 때 남게 되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2019년은 160억 6천만 달러, 2020년은 166억 8,600만 달러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두 사업부의 잉여 현금 흐름은 법인세율을 21%로 가정해 FCFF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FCFF는 FCF와 비슷하지만 계산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한 값으로 영상의 목적상 여기서는 결과값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경영진이 제시한 것처럼 분할 후 AT&T의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200억 달러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연간 83억 달러의 배당 지급은 가능할 것인지 봐야 할 텐데요. 두 사업부의 매각을 가정한 2019년과 2020년의 조정 잉여현금 흐름에서 이자 지출과 배당 지급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2019년이 13억 7,700만 달러, 2020년이 23억 6,900만 달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주장하는 배당금은 지급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한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는 불안정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표에서 현금 이자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두 사업부를 매각한 후 들어온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채에 대해 지출했다고 가정한 이자 비용이며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현금 이자 지출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 사업부 매각 후 AT&T의 배당 지급은 전체 잉여 현금 흐름 대비 몇 퍼센트 수준인지 나머지 두 통신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은 현재 미디어 브랜드인 야후와 AOL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상태이지만 금액적 중요성을 감안해 따로 조정하지 않은 실제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기준 버라이즌의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이자 배당 지급 후 잔여액은 89억 2,400만 달러로 FCF 대비 37% 수준이었습니다. T-Mobile은 수치가 마이너스였기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AT&T는 이 수치가 12%였는데요. 같은 배당 지급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비교 시 AT&T의 사업부 매각 후 배당 지급 안전 마진율은 버라이즌에 비해서 낮은 편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와 사업부 매각에 대해 AT&T가 발표한 내용, IB들의 추정치와 재계산값을 반영한 것일 뿐 실제 분할합병 후 AT&T와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배당 안전마진이나 주주의 투자 수익률은 예상치 대비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AT&T 분석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AT&T는 나머지 두 통신사 대비 살짝 아쉬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미디어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향후 수익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배당 안정성에 관해선 현재 경영진이 주장하는 사업부 매각 후 현금 흐름은 창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배당금은 경영진이 주장하는 금액을 불안정하게나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AT&T 투자 시 기대 요인은 워너미디어 사업부 매각으로 받게 될 신설회사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AT&T의 수익성 개선이고 위험 요인은 경영진이 제시하는 AT&T의 분할 후 현금 창출 규모가 현재로선 아득해 보인다는 점, 이로 인해 추가 배당 삭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합병이나 배당에 대해 확정적인 공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향후 팔로우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